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결혼 정년기를 일 때문에 놓치게 되었어요. 세월이라는 게 덧없이 흐르더라고요. 막상 결혼 정년기에는 조금만 더 내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미루게 되고, 남들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제야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싶으면서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제 조바심에 이를 크게 그르칠 뻔했습니다. 부모님 뵙기에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제가 이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지라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팍 터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제 잘못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의 마음에 공감 한 스푼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저는 제 자리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기들, 회사 친구들까지 전부 시집을 가서 아이 하나 둘, 많게는 셋까지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혼자더라고요. 외롭다, 쓸쓸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하게 되었죠. 남들 다 시집 갈 때 뭐 했냐 하신다면 저는 그저 열심히 제 노후를 위해 일을 했다고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후배랑 바람이 나서 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일이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만들어냈거든요. 남자라는 족속들은 하나같이 바람을 안 피우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죠. 저희 친정엄마도 그랬거든요. 친정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이 글쎄 바람이 나서 저랑 엄마를 버리고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뭐 평생 만나야 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나 뭐라나. 그게 제가 어릴 때의 일도 아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죠. 사춘기로 한참 예민하던 시기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동네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여자랑 눈이 맞아서 새 출발을 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것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몰라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엄마가 트럭 끌고 다니면서 과일이나 채소를 팔던 때였는데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사생활 보호 하나 없이 살 때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뒤로 저는 정말 성공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공부만 했습니다. 남자? 그런 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명문대에 입학을 해서 친정엄마가 트럭으로 장사를 하러 다니는 걸 가슴속 깊이 새겨두면서 장학금을 타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근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저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던 남자 동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놈이 글쎄 후배랑 바람이 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죠. 돈이 없으니까 과제를 돕는다든지 시험 족보를 구해준다든지 제 똑똑한 머리와 강철로 된 체력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놈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 뒤부턴 정말 남자라는 족속에 대한 관심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이 40이 되고 그제야 외로움에 사무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고 여전히 채소 장사를 하고 계셨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대기업 근처에 명단을 올리는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자리도 견고하게 다져놨고 월급도 꽤 괜찮아서 여유는 있었거든요. 그런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남들처럼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글쎄 젊은 나이도 아니고 어디서 헌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기도 마땅치 않고 남자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은 죄다 결혼했으니까 솔로로 남은 남자들은 딱 봐도 아, 솔로인 이유가 있다.
이혼한 이유가 있다 하는 사람들 뿐이었거든요.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리가 마땅치 않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선자리는 그래도 주말마다 격주로 들어오긴 했어요. 제가 등급이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치고는 괜찮은 연봉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상대 남자들이 하나같이 꼰대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줄기차게 선을 봤을 때 드디어 운명처럼 제 인생의 동반자로 충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나이대도 비슷했어요. 사실 연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가 얼마나 잘 통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비 신랑은 정말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르고 집안 분위기도 전혀 달랐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같이 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취미나 성향, 습관 같은 게 비슷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는 게 많으면서도 아는 척을 잘 안 하더라고요. 여태 만나온 남자들은 잘 몰라도 자기가 어떻게든 더 많이 알고 있는 척을 하려고 저를 일부러 깔아뭉개고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저를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는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죠.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고 알려주면 바로 수용하고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뭐든지 자기 길을 살려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던데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나이가 40이다 보니까 의지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 신랑은 정말 그 기준에 딱 부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난 남자친구 말고는 썸이나 몇 번 타봤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속절없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뒤늦게 시작하게 된 사랑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더니만 저는 어느덧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비 신랑과의 연락으로 열고 닫게 되었죠. 어쩌다 가끔 회식이 있어 잘 때 연락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 그런 사사로운 문제로 다투진 않았어요. 결정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저와 잘 맞았고 서로의 사회생활을 이해해주며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저에게 남자가 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말 다 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시간에 녹아들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 나이 30 초반에 제가 혼자 먹고 살 만큼의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 도시 생활에 질린다면서 채소 장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보고 싶으시다며 지방으로 떠나셨어요. 같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엄마는 시골에 자리를 잡으셨고 저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 살았죠. 저희 친정엄마는 참으로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바람이 나서 떠난 뒤로 친정엄마의 생활은 오히려 승승장구했다고나 할까요?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런 좌절감 속에서도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셨거든요. 아무튼 저희 집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면 차로 3-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시간 잡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저희 둘이 주말에 무리를 해서 내려오는 것보단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피곤하든 말든 저희가 찾아뵙는 게 맞는 수순이지만 저희 친정엄마께서 한사코 거부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서울에 와야 하는데 그 김에 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 같다고 그때 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친정엄마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소에는 엄청 수수한 차림으로 지내시거든요.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냉장고 바지 같은 걸 제일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친정엄마가 평소 모습과 달리 너무 우아하고 사모님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니, 엄마, 이런 모습은 또 생소하네.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도 꿈이니까 천사가 따로 없는걸? 얘는 하여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니? 내가 예비서희 만난다고 힘 좀 한번 써봤다. 첫인상에 제대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장모님, 정말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십니다. 우리 수진이가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우리 장모님을 아주 쏙 빼닮았네요. 모녀가 풍기는 분위기가 아주 못 들어집니다. 우리 예비 사이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몸들 바를 모르겠네. 다들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신랑도 쉴 새 없이 저희 친정엄마 칭찬을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뿌듯해했죠. 제가 남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뵙고 난 뒤에 예비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많이 걱정이 되긴 했었죠. 예비신랑이랑 저랑 알게 된 지도 사실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누가 보면 조금 섣부르게 판단한다 싶을 정도로 밀어붙인다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싫어하실지도 모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긴장감이 엄청 돌았죠. 아무래도 예비시댁에 대한 정보도 좀 부족했고요.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눈도장은 확실하게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손 무겁게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환대를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내가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차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먹을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맛있게 밥 먹어줄 수 있죠. 아, 어머님, 저 이렇게 대단한 상은 처음 봐요. 상다리가 부러지겠는걸요? 차린 게 별로 없다니요. 그런 말씀 마셔요.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정말 엄마 솜씨라고? 우리 집에 일하러 오시는 아주머니 솜씨 아니고? 이거 딱 보아하니 아주머니께서 아침부터 고생하셨겠네. 어머나 우리 아들도 참. 이럴 때는 모른 척 해주는 게 매너 있는 건데 그 사실을 예비 며느리 앞에서 다 이야기하면 어떡해. 엄마 부끄럽게 참. 이가 이런 센스는 좀 부족하죠. 어머님 마음도 몰라주는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아들만 셋이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장남이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우리 예비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첫째 아들, 저한테도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번듯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하게 흘러갔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첫인상 제대로 각인시켰다 싶었죠. 우리 예비 신랑이 장남이었는데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뭐 자기 일이 바빠서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들이 그렇게 형 핑계를 댔대요. 형이 결혼해야 우리도 결혼을 하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비 신랑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다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면 줄줄이 작은 아들들도 결혼하겠지. 결혼해서 빨리 손주도 안겨주고 그러란 말이야. 솔직히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장이 덜렁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나이가 40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지 않겠어요? 근데 예비 시모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가 쓰는 것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는 거 알지? 요즘은 팅크로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 내가 20대 초중반 애들 보면 말이야. 요즘은 비혼이니 팅크니 다들 자기 삶 사느라 바빠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도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그래서 저는 또 의문이 살짝 들었죠. 예비 시모가 나이가 60대 중후반일 텐데 20대 초중반 애들을 어디서 만나는 건가 싶어서 말입니다. 근데 예비 신랑이 옆에서 슬쩍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대학 교수라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걸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랬죠.
어머님, 대학 교수셨어요? 어머, 저는 미처 몰랐어요.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이렇게 교수 자리까지 우연히 올라오게 되지 뭐.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 아유, 저렇게 관심이 없어서 원. 저는 정말 어머님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교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절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괜히 으쓱해지는 걸. 기분 좋다. 우리 아들들은 말이야. 그런 이 빨린 소리도 못하거든. 내가 이래서 꼭 딸 하나를 낳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예비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에 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를 늘 귀하게 대접해 줄 테니까 꼭 우리 집에 시집 와야 해.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이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또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은근히 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비시모랑 같이 살림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듣던 예비시모가 급발진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나 집안일 같은 건 제 스스로 다 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바쁘고 피곤했을 때 도우미를 몇 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에 들이는 것도 좀 그렇고 집안일도 제 성에 차게 만족스럽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요즘 아가씨들 살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야무지네. 손끝이 딱 봐도 살림 잘하게 생겼다니까. 일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 거 안 피곤해. 저는 그래서 주기를 적어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행주나 수세미 같은 건 삶는 것도 일이니까 일회용 행주나 수세미를 쓰고 있어요. 말이 일회용이지 며칠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아, 일회용을 쓴다고? 아니, 일회용이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나는 일회용 제품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 종이컵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싫고 이건 전부 다 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이야.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거 쓰면 안 돼. 나는 환경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거든. 환경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 예비 며느리도 날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저를 슬쩍 내리 깔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투가 약간 안이 꼽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식하고 우매하다는 듯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기가 막혔어요. 왜냐고요? 그렇게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작 지금 토끼털로 만든 앙고라 니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예비 시모가 악어 가방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시모 생일 곧 다가온다고 예비 남편이 저한테 도움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여자니까 안목 믿는다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방 추천도 해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을 통해서 제 안목이 센스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환경과 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식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살짝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요, 어머님은 악어 가죽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 행주를 안 써야 한다면 악어 가죽 가방부터 소비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분위기 갑자기 싸해지는데 제가 마치 해서는 안 될 금기어를 내뱉은 것 마냥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짝 얼어붙고 말았어요. 예비 시모는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침까지 튀기시면서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은 나는 실천도 못하면서 너한테만 강요한다 이런 뜻이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기가 막혀 정말?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하셨나 봐요. 저는 그저 환경을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엄마. 그러고 보니까 지난달에 결혼한 사촌동생한테 받아온 티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유명한 거라고 향 좋다고 자랑하셨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홍차 다 마신 김에 한번 꺼내서 마셔보고 싶은데. 그거 저기 주방 찬장에 있다. 내가 가지고 오마. 제가 가지고 올게요. 또 수진이가 홍차에 조예가 깊거든요. 어머니랑 저랑 예전에 마셨던 풍미가 있고 향기롭고 상쾌했다던 그 티가 뭐였는지 궁금하셨다고 했죠? 그거 수진이가 찾아내더라고요.
아, 맞다. 어머님 드린다고 제가 챙겨왔는데 그게 인도에서 난 다즐링 같더라고요. 인도산 다즐링이 유명하거든요. 어머, 이거 나 정말 먼저 알아내고 싶었던 건데. 고맙다. 다행히 예비 남편이 말을 돌려주면서 수습이 되긴 했죠. 예비 시모는 홍채도 시선이 살짝 돌아가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긴 했지만 뭔가 모르게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과의 인사가 끝나고 상견례 날짜까지 조율해서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짜가 열흘 정도 남았을 때 친정엄마께서 오래간만에 주말에 시간이 생겼다고 한번 놀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 만났을 때 예비 남편이 우리 친정집이 시골에 있다고 하니 구경해보고 싶었다고 한 게 신경 쓰였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골집이 내부 수리는 잘 되어 있는데 겉이 좀 허름하긴 하거든요. 예비 남편이 처음에 낡은 시골집 보고 좀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곧 표정 관리하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예의를 지키긴 했지만요. 우리 친정엄마께서 직접 키운 채소들을 준비해 주셔서 소티 뚜껑에 삼겹살 구워 먹고 직접 담근 술도 대접하고 그렇게 얼큰하게 취해서 잠을 자고 다음날 해장까지 마친 뒤에 예비 남편이랑 서울 올라가는데 표정이 이상하게 어둡더라고요. 예상이 가는 문제는 시골집밖에 없는 것 같아서 슬쩍 물어보았죠. 혹시 우리 엄마 집 보고 실망했어? 시골집이라서 그런지 내부는 수리를 했어도 겉에까지는 어떻게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엄마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도 없으시고. 실망은 무슨. 근데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말이야. 뭔가 서울에서 처음 봤을 때랑 인상이 다르셔서 그랬어. 소탈하고 보기 좋으시더라. 혼자 그렇게 여유있게 시골에서 사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원래 집에서는 그렇게 수수하게 계신 편인가? 집이니까 편안하게 계신 것 같아. 어차피 당신도 곧 가족이 될 거니까 꾸밈없이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 기우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부터 예비 남편의 태도가 살짝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매일같이 하던 연락의 빈도수도 줄어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을 할 때마다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곧 있을 상견례 준비를 했어요. 정말로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억지로 판단하고 오해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친정엄마께 상견례 전날 당일에 운전해서 오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사는 원룸이 좁긴 좁아도 미리 와 계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친정엄마께서는 그냥 시골집에서 일찍 출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졸랐음에도 거절을 하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친정엄마께서 그제야 서울에 올라가는 일정이 빡빡하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전날까지 약속이 생겨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상견례 끝나고 나서도 서울에서 볼 일이 또 있다고 하셨어요. 시골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신 친정엄마께서 서울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신 건지 의문이 살짝 들었지만 태생이 서울 분이셨으니까 친구분이라도 만나시나 보다 하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저도 일찍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예비시댁 식구들이 먼저 도착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간을 보니 꽤 넉넉하게 남아있는데 미리 도착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달려가서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준비한다고 나왔는데 먼저 와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우리도 부지런 딸다 보니까 이렇게 일찍 왔네. 근데 왜 너 혼자 왔니? 네 친정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설마 오늘 못 오시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곧 오실 거예요. 아까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차를 끌고 오셔서 길이 좀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통화해보니까 거의 다 오셨다고 5분 1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곧 오실 거예요. 먼저 들어가 계실까요? 됐다. 아까 5분 10분이나 했으면 정말 코앞이신 건데 여기서 인사하고 들어가자. 보통은 뭐 들어가서 기다리자고 할 텐데
굳이 주차장에서 기다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별 수 있나요? 같이 주차장에서 친정엄마가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파란색 용달차가 탈탈탈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웃음을 활짝 지으면서 저희 친정엄마가 도착했다고 말을 하니 예비 시모가 눈썹을 살짝 찌푸리시면서 어디 들어오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용달차를 가리키면서 저 차가 우리 친정엄마 차다. 저기 들어오신다 하니까 제가 민망할 정도로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금 저기서 들어오는 파란색 저 코물 용달차가 사돈 차라고? 저렇게 시커멓게 매연을 뽀고 있는 딱 봐도 환경을 망치는 저 차 말이야. 아, 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끌고 다니시는 용달차예요. 순간 시모의 표정이 확 굳어버리는데 괜히 옆에 있는 저까지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용달차 가지고 왜 그러지 싶어서 저도 그냥 쭈뼛하게 서 있는데 예비 시모가 혼자 중얼거리시는 게 제 귀에 확 꽂혀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머,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저렇게 시커먼 매연을 품는 차를 끌고 다닌다고? 당장 폐차를 해도 될 수준이구만. 저기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데 환경 생각은 전혀 안 하시네. 저는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순간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요. 예비 시모가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비 남편의 차도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꾸라고 닥달을 해서 예비 신랑이 4년밖에 안 된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건 예비 시모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혐오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하고서는 제가 다 듣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중얼거리는 건 누가 봐도 실례고 무시이지 않겠어요. 딱 봐도 저희 친정엄마를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시키려는 듯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튼 저희 친정엄마께서 서둘러 주차를 하시고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시는데 저희 친정엄마의 차림을 보더니만 갑자기 비웃음을 팍 흘리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용달차를 끌고 오신 하셨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라고 화장도 곱게 하시고 원피스도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그걸 보면서 대놓고 비웃더니만 또 저한테 다 들리게 비꼬는 말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진짜 웃겨 죽겠다. 아니 옷만 예쁘면 뭐해. 차가 용달인데 없는 살림에 애쓰셨네. 옷이 날개라는 소리도 다 헛소린가 보다. 세상에 어느 딸이 친정엄마가 무시를 당하는데 참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그때부터는 참으면 호구되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예비시모께 차가운 얼굴을 하고서는 진지하게 하지만 너무 되바라지지는 않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오늘 상견례 자리라고 준비해서 오신 걸 텐데 너무 대놓고 무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요. 조심해서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자 하니까 너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구나. 네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지 않니? 저렇게 똥차를 끌고 상견례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 정도 되면 사고 날까 무서워서라도 폐차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니? 저런 똥차를 처분하지 않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걸 보면 집안 수준이 어떤지 잘 알겠다. 지금 고작 차 한 대 가지고 저희 집안 수준을 운운하시는 건가요? 외제차 타면 다 자르라고 급 높은 사람이고 똥차를 타면 죄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고요. 원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 아니니 우리 아들이 말이다. 난감해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걸 보고 나니 당연히 고민이 됐겠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난감해하다니요? 내가 너 부끄러울까봐 여태까지는 대놓고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너네 친정 그러니까 그 시골집에 찾아갔을 때 엄청나게 당황했다고 하죠 뭐니? 서울에서 네 친정어머니를 봤을 때는 잔뜩 꾸미고 나타나셔서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고. 그래서 집도 정갈하고 별장같이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갔다지 뭐야. 그런데 글쎄 누가 봐도 허름한 집에 자연 친화적인 건지 거미줄도 있었다며
서울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네 친정엄마도 시장 통해서 볼 법한 옷 입고 있었다던데 영락 없이 딱 시골 아줌마였다고. 그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른다는 거 자체가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니? 그 말 듣고 내가 설마 했지. 그냥 우리 아들을 시험해 보는 건가 싶었는데 용달차를 끌고 꼬락서니 보니까 딱 알겠다. 너네 친정 말이다. 노후 준비도 잘 되었고 재산도 좀 있다고 들었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시골 놓친내잖아. 재산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진짜 아니지. 내가 이런 거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의심이 오죽 들어야지. 너네 집안 사실 알거지인데 무리해서 괜찮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짝짝꿍 맞춰서 쓰쓴 거 아니니?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은 누가 받았는데 속여먹은 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그러니? 내가 대학 교수고 우리 집에 와봐서 잘 알지 않니? 한강뷰 아파트에다가 전셋값만 해도 얼마짜린데 지금 시골 총구석에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너희 집안이랑 사돈 맺게 생겼니? 수준이 안 맞아서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냐 이 말이야. 그나마 네가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배운 게 넉넉한 만큼 집안도 넉넉하겠거니 했더니 그좋게도 너무 부족하다. 우리 아들 짝으로는 미달이다 이 말이야. 예비시모 입에서 줄줄이 쏟아지는 비난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사돈 어른과 인사를 나누겠다고 다가오고 계셨죠. 저는 예비시모가 눈치도 없이 줄줄이 쏟아내는 비난의 말을 친정엄마가 들을까 싶어 예비시모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만하세요. 저희 어머니 다 오셨네요. 이쯤 하시고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신 게 좋겠어요. No. 굳이 들어가서 시간 버릴 필요가 있네. 돈 낭비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수준을 참 잘 알겠다. 아유, 미리 알았으면 시간 낭비도 안 했을 텐데. 예, 너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했지? 친정집에 버리러 명문대를 나왔으면 학원도 빵빵하게 다녔을 거고 하니 재산이 있겠구나 했더니 정말 네 친정엄마가 막노동해가면서 너를 키운 게야. 채소 장사를 한다길래 어디 번듯한 농장도 가지고 있고 가게도 크게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용달차 끌고 다니면서 장사는 트럭 장수였냐고. 트럭 장수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은 정말 못 듣겠네요. 못 들으면 어쩔 건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더 있다. 어디 감히 그딴 집안 주제에 교수 집안에 시집으로 올 생각을 해? 양심도 없이 말이야. 우리 아들 등골 뽑아서 친정집이나 도와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정말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님이 맞으세요? 고고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늘 칭찬을 아낌없이 쏟아붓던 어머님 맞으시냐고요? 그거야 너네 집이 좀 사는 집안인 줄 알고 그랬던 거지. 이렇게 알거지일 줄은 몰랐다. 우리 아들은 이딴 집안에 절대 장가 보낼 생각 없어. 아직 결혼 날짜도 안 나온 마당에 상견례? 당연히 취소지. 파혼이야 파혼. 없던 일로 해. 아니 사돈. 처음 뵙는 자리에서 갑자기 파혼을 이야기하시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사돈은 무슨 사돈? 수준이 안 맞는데 무슨 결혼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용달차 끌고 다니면서 채소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랑 교수 집안이나 어디 급이 맞습니까? 양심을 좀 챙기고 사세요. 채소 팔면서 양심도 같이 팔았답니까? 이런 일 해가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주제 어디 교수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을 하냐고요? 저희 친정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삿대질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교양이 없어서야 되겠나 싶더라고요. 저랑 친정엄마도 더 이상 이 작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기가 막혀 했고 예비시댁 식구들과 흙탕물 튀겨가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수준 참 알만합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급을 따지고 있습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몰라요. 대학 교수라고? 미래가 안 봐도 뻔하네. 어디 트럭에서 물건이나 떼다 파는 주제 저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요. 지나가는 개가 없겠어요. 환경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도 악어 가죽으로 만든 명품백을 들고 오셨네요. 어머님, 혹시 그 가방 환경 생각한다고 진짜랑 비슷하게 만든 가짜는 아니시죠?
환경운동가가 진짜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들겠니? 딱 봐도 가짜 티가 나는구만. 아, 교수가 가짜 가방 들고 다니면 학생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쪽팔리다고. 뭐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얼마짜리 가방인데 가짜 가방 취급을 하고 그래요? 어머, 그럼 진짜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에요. 어머님이 환경운동한다는 거 반쪽짜리였네. 어떻게 환경운동가가 악어 가죽 가방을 들어요? 소문이라도 확 내버릴까 보다. 예비 시모가 저랑 친정엄마의 비아냥에 얼굴이 벌개졌을 무렵 주차장에 아주 진기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세단이 줄지어서 쫙쫙 들어오는데 물론 거기 한정식 집이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손님들이겠지만 갑자기 차가 막 몰려서 들어오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전부 모여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줄지어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골목 바깥까지 줄을 선 것 같더라고요. 인기 많은 집이라고 하더니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구나 싶었는데 예비 시모는 혹시라도 이목이 집중될까봐 불편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일가의 대학 교수를 뭐 어디서 알아본다고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그런데 글쎄 세단들이 줄지어 쭉 우리 앞쪽까지 오더니만 그 차에서 웬 40, 5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 내려서 우리 친정엄마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친정엄마를 살펴보니까 표정이 오묘한데 아는 사람들인가 싶어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있었죠. 세단에서 내린 남자들은 우리 친정엄마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굽신굽신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용서뵙네요. 이것도 참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굽신거리니까 예비시댁 식구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남자들은 친정엄마와 짧게 대화를 몇 분 정도 나누게 되었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뭐 옹기종기 모여 서 있으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여기 웬일로 오셨습니까? 가족 모임이라도 있으신가 보네요. 이 해무 상견례 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군요. 제가 꽃바구니라도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날짜를 안 알려주셔서 그럼 이분들이 사돈 되실 분들이시겠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람 좋은 얼굴로 인사를 꾸벅하시더니 남자들이 하나같이 명함을 꺼내서 저와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글쎄 명함에 떡하니 어디 회사 이사, 임원 이렇게 직함이 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놀랐지만 저희 예비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내로라 하는 회사 임원들이 저희 친정엄마께 굽신거리고 있었던 거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남자들은 명함을 전해주고는 저희 친정엄마께 꾸벅 인사를 하고는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하면서 물러서려고 했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 일부러 새침하게 대꾸를 하시더군요. 이따 오후에는 꼭 합리적인 거래가를 제시하셨으면 좋겠네요. 지난번처럼 말도 안 되게 100억을 부르는 걸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예, 사장님. 저희도 회사에 이리저리 타협을 좀 봤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사라졌는데 예비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참 볼만하더군요. 100억도 어림없을 거라는 말에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는 얼굴로 저와 친정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저도 사실 자세하게는 듣지 못하고 대충 설명으로만 들었던 내용인데 회사에 내로라 하는 임원들까지 찾아와서 친정엄마께 굽신거리고 있었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우리 친정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이 바람나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친정엄마도 정말 대단하신 게 죽어도 용서는 못 해준다고 하시면서 이혼을 안 해주셨었거든요. 솔직히 어렸던 저는 왜 이혼을 안 해주나 싶었어요. 차라리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속 시원하지 않나 싶었죠. 근데 글쎄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바람난 여자랑 같이 말이죠. 친정아버지 보험금부터 그 여자랑 살던 집까지 전부 다 우리 친정엄마 명의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안 한 부부였으니까 재산이 자연스럽게 친정엄마께 넘어온 거죠. 그 덕에 친정엄마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이랑
아버지 사망 보험금에 재산 들어온 걸 전부 다 모아서 시골에 땅을 사셨어요. 거기에 작은 집까지 얻으시고요. 채소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채소를 유기농으로 키워서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파는 것보다 손해가 많았습니다. 땅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었고 우리 엄마가 완전 유기농으로 키워서 벌레 먹은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천연 농약 같은 게 나오면서 점점 품질이 좋아지고 거래처도 늘면서 돈이 벌리니까 주변 땅을 조금씩 더 사서 모으신 거예요. 지금은 직원 여럿 두고 농사를 짓고 계시고 수확이 1년 내내 있으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우셔서 저희가 찾아가기가 애매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될 사람은 되는 법이라고 그 시골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면서 개발이 된다고 하자 각종 기업에서 너도 나도 그 땅을 가진 우리 친정엄마한테 땅 좀 팔아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상견례 끝나고도 오후에 약속이 있으시다 하신 것도 스케줄이 빽빽해 전날에 일정이 있다고 하셨던 것도 저번에 서울 올 일 있다고 했던 것도 땅 팔아라 했던 회사들 돌아다니시면서 조건 좋은 데를 찾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마주친 건 저 사람들하고 땅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정식 집을 추천했었나 봐요. 원래 계약 이야기 하다 보면 본론을 꺼내기 전에 이런저런 주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저쪽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어디서 대접할지 모르겠다 하니 저희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던 한정식 집을 추천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땅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100억이 넘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긴 그렇게 부자시면서 용달차는 왜 끌고 오신 건데요? 정말 저희 가지고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짓을 꾸민 겁니까? 기가 막혀서.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은 쌤쌤으로 치죠. 저희를 속이셨으니 저희도 험한 말 한껏 사과드릴게요. 이제 와서 무슨 외제차랑 용달차랑 끝나누게 할 땐 언제고요? 이 차도 제가 일부러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타는 차는 따로 있는데 지금 정비소에 맡겨서 어쩔 수 없이 트럭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이런 변명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참 다행이지 뭡니까? 원래 자가용으로 끌고 왔다면 외제차 보고 눈 돌아가서 제 앞에서 본성을 숨기셨을 텐데 말이죠. 덕분에 본성을 잘 보고 거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용달차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친정엄마께서 채소 장사하면서 시장 어귀에 자리 잡고 하다가 쌈짓돈 모아서 산 용달차였거든요. 정말 채소 트럭으로 사용하던 용달차였는데 관리를 참 잘하셔서 17년쯤 타고 다니시는 차였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채소 장사할 때 정말 아끼며 애지중지하던 차였었어요. 가끔 트럭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새벽부터 물건 떼러 오가실 때도 있고 하니까 트럭에서 거의 생활을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쌓이자 친정엄마도 용달차 말고 자가용 하나 더 사야겠다 싶어 좋은 차 뽑아서 다니셨거든요. 저번에 우리 친정엄마가 서울 올라가서 남편 만났을 때는 친정엄마께서 전날 시골에 일이 있어서 운전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기차를 타고 오셨었고 이번에는 친정엄마 차를 정비소에 맡겨서 용달차를 끌고 온 건데 친정엄마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진짜 이 인간들의 본성을 알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내가 우리 딸 시집간다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 내려오는 금가락지랑 우리 사위 주려고 내가 금두꺼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파혼을 하자고? 잘해보니까 수준이 보여. 내가 더러워서 이 결혼 안 시킨다 안 시켜. 어디 사람을 무시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비교를 해가면서 무시해? 참나. 내가 누구 등골을 뽑아먹어? 기가 막혀. 그 말에 깜짝 놀란 예비 남편이 무릎을 꿇으면서 오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웠을 땐 기품이 줄줄 흐르셨고 시골에서 배웠을 땐 정겨우 이웃사촌 같아서 참 좋았어요. 장모님, 저는 수진 씨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거 다 오해하신 겁니다. 제발요. 허허,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희가 참 아직 어른이 덜 됐나 봅니다. 저희들이 너무 겉만 본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속을 그렇게 해집어놓고 이자서 오해 이해? 딱 보면 딱입니다. 이렇게 겉만 보고 무시를 하는 대학 교수 밑에서 배운 애들 수준을 알겠지 뭡니까? 우리 귀한 딸은 이런 집에 시집 못 보낸다고요, 죽어도. 제가 이렇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참 죄송합니다. 당신 뭐해? 빨리 당신도 깍듯하게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뱉은 것 같네요. 사돈, 죄송합니다.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이들은 서로 좋다고 하니 들어가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누시죠. 어허, 싫다니까요. 이렇게 멍청한 집안에는 시집 못 보낸다고요. 피부는 이미 다 상했는데 무슨 타운하자면서요. 타운합시다. 엄마, 어떻게 좀 해봐요.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제발요, 장모님. 저 수진 씨 없이 못 살아요. 예비 남편이 예비 시모를 닥달하기 시작하자 예비 시부모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눈알 굴리면서 주차장 한복판에서 절까지 했다니까요. 지들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몰랐다면서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비는데 졸지의 시댁 식구 전원이 저희 발밑에 엎드려서 절을 한 꼴이 되었죠.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구경거리 났다는 듯이 구경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견례는 잘했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파투 났죠. 그 뒤로 예비 신랑이며 예비 시부모며 저에게 불티나게 전화해서는 저희 친정엄마를 설득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특히 예비 시모가 가관이었다니까요. 예비 시모 술 취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마치 파혼하기로 한 건 다 까먹은 사람처럼요. 예, 며느라가 해야 설득은 좀 했니? 우리 얼른 날 잡아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사실 말이다. 우리 남편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돈 많은 사돈 만나서 너무 잘 됐지 뭐니. 며느리 덕 좀 보자 얘. 너네 친정엄마께 우리 남편 사업자금 줄 좀 대달라고 부탁드려보면 안 되겠니? 무려 100억 부자라며.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쩔떡 망할지도 모른다.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상견례는 다시 잡고 내가 준비 잘해서 가마. 응? 결론은 돈 좀 있는 집안 찾은 이유가 사업자금 때문이었다는 약점을 스스로 꺼버리고 만 것이지요. 패는 무조건 숨겨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런 집안에 제가 뭐하러 시집을 가요? 저를 살살 꼬시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아웃. 언제는 시골 촌뜨기가 대학 교수 집안에 시집을 오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니만 사실은 자기네 집안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돈 있는 집안 여자 잡아서 투자를 받아볼 생각이었던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원. 제가 황당해서 전화기만 붙들고 있자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기를 확 빼앗아 가셨어요. 그렇게 돈 타령하고 돈만 보고 결혼시키려는 집안 딱 질색입니다. 절대로 우리 딸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쪽 집에는 시집 못 보낸다고요. 연락하지 마세요. 참나 기가 막혀서 대학 교수면 타냐? 환경운동 개뿔이다 개뿔. 그렇게 환경운동 타령하는 사람이 인조도 아니고 생다죽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냐? 그거 동물학대야. 반성하고 살아. 그 말에 예비시모 딸꾹질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끈질긴 인간들,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몇 번이나 찾아와서는 결혼하자고 졸라대는데 결국 예비신랑에게 따끔하게 말을 했습니다. 전화는 왜 안 받아? 우리 정말 좋았잖아. 나는 아직 우리 둘이 싸운 추억 속에서 살아. 제발 나랑 결혼해줘. 정말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거야? 당신이랑 나랑 정말 천생연분인 줄 알았지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사람 집안으로 끝나누고 용달차를 끌든 세단을 끌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집안 내 쪽에서 거절이라고. 알겠어? 차갑게 이야기를 하니 제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한 건지 그 자리에서 질질 짜던 예비 남편 놈은 그 뒤로 연락도 하지 않고 회사 앞으로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천천히 잊히기 시작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 되지 않았겠어요? 친정엄마는 결국 그 땅을 한 식품 기업에 팔았고 엄청난 현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친정엄마도 저도 서로밖에 없잖아요.
친정엄마께서는 제가 원룸에 사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텅 빈 제 냉장고가 신경 쓰인 건지 시골집까지 전부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고 집 하나 얻어서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그 돈 반 떼서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해봐야 속만 썩는다고 평생 돈 펑펑 쓰고 혼자 즐기면서 살라고 말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친정엄마께선 채소 장사 그만두고 나니 심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랑 같이 운동이나 여행을 즐기면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역시 사람은 조바심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가치관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진짜 인생에 남자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살아보려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준다는 돈으로 제 노후 잘 즐기면서 그렇게 저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저는 저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친정엄마와 좋은 추억 더 많이 쌓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모든 결정에 후회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